할리우드 영화 세트장에서 1분이 지날 때마다 진짜 수천 수만 달러의 제작비가 공중으로 증발하잖아요. 네, 엄청나죠. 수백 명의 스태프의 거대한 크레인, 그리고 엄청난 전력 소모까지 그야말로 자본의 용광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대한 시네마틱 파워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책상 밑 그 조용히 먼지에 쌓아가고 있는 PC 본체 안에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 한 푼의 추가 비용조차 필요 없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영화 제작이라고 하면 막대한 자본이나 거대 스튜디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엄두도 못 내죠. 하지만 최근에 오픈소스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높았던 진입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거대한 렌더링팜이나 비싼 클라우드 구독료 없이 오직 개인의 방 안에서 극장용 영화 수준의 디테일을 구현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들 심층도 탐구의 주제입니다. 내 방 컴퓨터를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로 바꾸는 방법.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매달 갱신되는 각종 AI 서비스 클라우드 구독료 때문에 지갑이 얇아지는 것에 지치셨거나 머릿속에 맴도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직접 시각화하고 싶었던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없이 돈이 드는 클라우드나 인터넷 연결조차 필요 없이 완전한 로컬 환경에서 무료 도구들만으로 어떻게 고품질 AI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아주 남김없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번 탐구에서 살펴볼 핵심은 그냥 어떤 툴이 좋다 이런 단편적인 소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과정이군요. 내 기획부터 캐릭터 일관성 유지, 화면 비율 확장, 디테일 수정, 그리고 비디오 변환까지 완전히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완벽한 워크플로우를 해부하는 작업인 거죠. 좋아요.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클라우드 종속에서 벗어난 로컬 환경이라는 이 근본적인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클라우드 기반 AI를 쓸 때 가장 창작자를 괴롭히는 건 퀄리티가 아니라 압박감이거든요. 돈 문제죠, 결국. 네, 생성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내 크레딧, 그러니까 내 돈이 100원, 200원씩 타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과감한 실험을 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큰 족쇄입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실패를 거듭하면서 프롬프트를 깎아나가야 하거든요. 1000번 누르면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량제 환경에서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컴퓨 UI 같은 노드 기반의 생성 프레임워크와 FLUX나 SDXL 같은 최고 수준의 오픈소스 모델들을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무제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비용은 오직 컴퓨터를 돌리는 전기세뿐이고 횟수 제한 없는 무제한의 렌더링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워크플로우의 핵심인 그 컴퓨 UI 작업 화면을 봤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했습니다. 복잡해 보여서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포토샵이나 미드저니의 채팅창 같은 직관적인 화면이 아니더라고요. 마치 수십 개의 상자들이 복잡한 거미줄 같은 선으로 얽혀 있는 전자기기 회로도 같달까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약간 일렉트릭 기타 치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펙터 페달들을 케이블로 막 연결해 놓은 페달보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보통 텍스트 창에 명령어를 치면 짠 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방식은 편하긴 한데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속을 알 수가 없죠. 반면에 컴퓨 UI의 노드 방식은 그 블랙박스를 완전히 뜯어 밝혀놓은 겁니다. 각각의 상자, 즉 노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아주 작은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거든요. 어떤 기능들인가요? 어떤 노드는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고 어떤 건 노이즈를 주입하고 또 어떤 노드는 색감을 조절하죠. 당신은 아까 말씀하신 기타 페달을 연결하듯이 이 노드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연결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성 공정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과정 자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거군요. 무제한의 렌더링에 통제력까지 갖춘 스튜디오가 생겼으니 이제 감독으로서 배우를 캐스팅해볼 차례입니다. 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AI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다 포기했던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캐릭터가 계속 변신한다는 거예요. 일관성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1번 샷에서는 금발의 20대 청년이었는데 2번 샷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40대 아저씨가 되고 3번 샷에서는 옷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주인공이 계속 모양을 바꾸면 몰입이 깨지잖아요. 맞습니다. 캐릭터 일관성은 AI 영상 제작에서 진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IP 어댑터라는 것으로 이걸 해결하더군요. 과거에는 프롬프트에 금발, 파란 눈, 가죽 재킷, 오른쪽 뺨에 흉터 이렇게 아무리 길게 텍스트로 묘사해도 AI가 매번 조금씩 다르게 해석했거든요. 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IP 어댑터는 이 문제를 텍스트가 아닌 시각적 데이터 자체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단순히 참조 이미지를 그냥 오려붙이는 합성 방식은 아닐 텐데요. 조명이나 앵글이 바뀌면 티가 확 나잖아요. 네, 물리적인 픽셀을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재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잠재 공간이요? 좀 어려워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잠재 공간은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수백만 차원의 거대한 수학적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수학적 지도. 이 지도 안에서는 왕이라는 위치에서 남자의 속성을 빼고 여자의 속성을 더하면 여왕의 위치에 도달하는 식의 수학적 연산이 가능해요. 오, 신기하네요. IP 어댑터는 당신이 입력한 단 한 장의 캐릭터 참조 이미지를 스캔해서 얼굴 골격, 이목구비의 비율, 눈빛, 옷의 질감 같은 핵심 특징들을 추출해 이 잠재 공간의 수학적 좌표로 변환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단순히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아니라 잠재 공간 지도상의 XYZ 좌표에 위치한 바로 이 고유한 질감과 구조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AI의 뇌 속에 직접 박아 넣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좌표를 뼈대 삼아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눈보라치는 산에 있든 어두운 지하실에 있든 카메라 앵글이 로우 앵글로 바뀌든 그 고유한 인목구비와 분위기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겁니다. 와. 여기에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을 미세하게 조정해주는 로라 기술을 더딥히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연속성을 얻을 수 있죠. 이번 탐구의 사례에서 눈송이가 내리는 산악 환경을 배경으로 검을 든 전사가 등장하는 씬을 봤습니다.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아주 훌륭한 예시였죠. 원본 참조 이미지에 있던 전사의 얼굴 흉터나 갑옷의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앵글이 달라져도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게다가 배경의 성곽이나 전사가 타고 있는 말, 눈보라의 톤 앤 매너까지 전혀 이질감 없이 한 편의 영화처럼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마치 현실의 세트장에서 분장팀과 의상팀이 배우 옆에 딱 붙어서 매 컷마다 흉터 위치 맞추고 갑옷에 눈보라 묻은 정도를 자로 잰 데 똑같이 맞추잖아요. 그 피곤한 작업을 AI가 대신해 준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혁신입니다.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샷 간의 연결성을 유지해주는 수십 명의 베테랑 스크립터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그거네요. 완벽한 주연 배우까지 캐스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또 큰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벽이죠? 생성된 원본 이미지들이 대체로 인스타그램에나 어울릴 법한 1:1 정사각형 비율이거나 세로로 긴 형태라는 겁니다. 아, 화면 비율 문제요? 네, 영화라면 모름지기 16:9 비율의 시네마틱 와이드 스크린으로 쫙 펼쳐져야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말이죠. 이럴 때는 그냥 위아래를 잘라내거나 양옆으로 쭉 늘려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크롭을 하면 화면의 정보와 화질이 엄청나게 손실되고 늘리면 피사체가 왜곡되어서 도저히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아웃페인팅입니다. 원본 이미지의 바깥쪽, 즉 프레임 밖의 텅 빈 공간을 AI가 새롭게 상상해서 그려놓는 기술이죠. 상상해서 그려놓는다고요? 가로로 화면을 넓히면 양옆에 완전히 백지 상태의 빈 캔버스가 생길 텐데 AI가 대체 뭘 믿고 거기에 산맥이나 집을 그려놓는 거죠? 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구글에서 비슷한 배경 이미지를 찾아서 복사해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AI의 핵심 생성 원리인 디퓨전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디퓨전은 쉽게 말해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이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노이즈를 제거한다고요? 네, 아웃페인팅을 할 때 AI는 먼저 양옆의 텅 빈 공간을 옛날 TV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로 가득 채웁니다. 그다음 중앙에 있는 원본 이미지의 가장자리 픽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죠. 아, 가장자리 픽셀들이 일종의 힌트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왼쪽 가장자리에 통나무집의 지붕 일부분과 빛의 그림자가 있다면 AI는 그 조명의 각도나 건축 양식, 색감의 맥락을 수학적으로 이어받습니다. 오, 치밀하네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라는 조건에 맞춰서 그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를 아주 미세한 단계로 깎아내고 다듬으면서 수학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개연성 있는 풍경을 환각해내는 겁니다. 이번에 살펴본 알프스 산간마을 사례가 딱 그거였네요.
원래는 눈 덮인 통나무 집 하나만 있는 좁은 세로샷이었는데 아웃페인팅으로 양옆을 걸피니까 왼쪽에 원래 있었을 법한 나무 울타리가 생겼어요. 네, 자연스럽게 확장됐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어지는 눈 덮인 산맥과 구름이 생성됐고요. 이거 특히 카메라가 쫙 훑고 지나가는 패닝샷 만들 때 양옆 배경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정말 필수적이겠어요. 1:1 캔버스를 찍고 나가서 프레임 밖의 세상을 아예 창조해버린 거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게 단순한 크기 조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된 와이드 스크린은 관객에게 압도적인 시네마틱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가 되거든요. 자, 화면도 와이드로 웅장하게 뽑았고 배우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감독으로서 이 씬을 다 만들어 놓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아플싸 주인공 손에 들려있는 저 무기 말고 딴 걸로 바꿨어야 했는데 하고 작은 디테일을 놓친 걸 발견하면 어떡하죠? 난감한 상황이네요. 프롬프트 창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하고 아웃페인팅까지 또 해야 합니까? 그러면 노이즈가 다시 계산되면서 배경의 구름 모양이나 산맥의 형태까지 싹 다 바뀌어버릴 텐데요. 과거의 워크플로우에서는 그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프롬프트를 한 단어만 바꿔도 전체 이미지가 변해버리는 나비 효과가 발생했으니까요. 다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QN2VL 같은 시각 언어 모델을 활용한 마법 같은 부분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자연으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과정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요트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가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프롬프트에 몇 줄 지시를 내리니까 그 샴페인 잔이 거대한 물고기로 뿅 하고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완벽하게 교체됐죠. 이미지 비교 툴로 확인해 보니까 뒤에 있는 파도의 물결이나 고양이의 선글라스 반사광, 스카프 주름은 픽셀 하나 안 변하고 그대로인데 오직 손에 든 물건만 물고기로 교체됐어요. 바로 그게 이 모델의 강력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워크플로우를 보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입력한 프롬프트가 너무 유난스러울 정도로 길고 복잡하더라고요. 막 물고기의 크기를 손에 맞춰 줄이지 마세요. 물고기는 크고 지배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카메라 앵글 구도를 유지하고 손과 물고기 사이의 접촉과 무게감이 있는 현실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세요. 이렇게요. 네, 상당히 구체적이죠. 와, 진짜 현장 스태프들 피말리게 하는 깐깐한 감독님 지시사항 같달까요? 그냥 쿨하게 잔을 물고기로 바꿔라고 짧게 쓰면 안 됩니까? AI가 요즘 얼마나 똑똑한데 눈치껏 척척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자연어로 소통한다고 해서 AI가 인간과 같은 상식이나 물리 법칙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상식이 없나요? 만약 잔을 물고기로 바꿔라고만 지시한다면 AI는 가장 계산하기 쉬운 경로를 택하거든요. 샴페인 잔의 좁은 실루엣 안에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멸치 같은 물고기를 그려넣거나 아니면 마치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2D 물고기 이미지를 허공에 둥둥 띄워버릴 겁니다. AI 입장에서는 물고기가 들어갔다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손목이 꺾이는 각도나 중력 같은 건 알 바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Q&A-VL 같은 모델은 언어와 시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당신이 무게감 있는 현실적인 상호작용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모델은 이 텍스트를 픽셀 단위의 의미 정보로 번역합니다. 스스로 계산을 하는군요. 무거운 물고기를 들고 있으려면 손의 근육이나 관절이 어느 각도로 꺾여야 하는지, 빛의 그림자가 요트 바닥에 어떻게 더 짙게 깔려야 하는지를 스스로 계산해서 원본 이미지의 해당 부분 픽셀만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거죠. 이것이 깐깐한 물리적 디렉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듣고 보니 이건 그냥 포토샵 마우스 클릭질이 아니네요. 아니죠. 진짜 세트장에서 시각효과 팀장님한테 메가폰 들고 디렉팅하는 거랑 똑같아요. 김 팀장님, 저기 샴페인 잔 치우고 큰 다랑어 하나 합성해 주시고요. 물고기가 무거워 보이니까 손목 꺾이는 물리적 디테일 좀 묵직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로 지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인간 팀장 대신 AI 모델이 즉각적으로 렌더링해서 모니터에 띄워주는 겁니다. 주변 환경은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타겟만 정확히 수정해내는 능력이죠. 대단하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마법의 요소들, 컴파 UI, 전체 공장을 통제하는 컴파 UI, 배우의 연속성을 수학적 좌표로 고정하는 IP 어댑터, 캔버스 밖의 세상을 상상해내는 아웃페인팅, 그리고 내 디렉팅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부분만 수정하는 QN2BL까지. 네, 핵심 도구들이죠.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전체 6단계 워크플로우를 보니까 아주 체계적이더군요. 1단계에서 스토리보드를 짜고 2단계에서 IP 어댑터용 캐릭터 뼈대를 만들고 3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쫙 뽑아내면서 아웃페인팅으로 와이드 비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방금 말씀하신 Q&2, VL로 마음에 안 드는 디테일을 말로 쓱싹 다듬는 거죠. 네네. 그런데 5단계에서 애니메이트 디프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정지된 이미지들의 모션 계산을 더해 드디어 움직이는 비디오로 변환합니다. 마지막 6단계는 후보정과 편집이죠. 기획부터 촬영, 특수효과, 최종 렌더링까지 하나의 완벽한 공정에 설계된 겁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하하, 왜 그러시죠? 이 방대한 파이프라인이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내 방 컴퓨터에서 돌아가야 하잖아요. 제 컴퓨터는 크롬 브라우저 탭 몇 개만 튀어나도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에 도달하셨군요. 이 마법 같은 무료 스튜디오를 내 방에서 돌리려면 현실적으로 하드웨어라는 입장권이 얼마나 비싼 건지 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클라우드의 월 구독료라는 종속에서 벗어나는 대가는 결국 내 하드웨어의 체급으로 치러야 합니다. 체급이요? 특히 AI 영상 생성에서 가장 크고 탐욕스럽게 병목을 일으키는 자원은 일반 램이 아니라 그래픽카드에 달려있는 비디오 메모리, 즉 VRAM입니다. 제가 권장 사양을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최소 사양이 무려 엔비디아 RTX 3060 12기가 모델이고 원활한 구동을 위한 권장 사양은 RTX 4070 Ti, 이상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무려 24기가의 VRAM을 가진 괴물 같은 RTX 4090을 요구합니다. 네, 사양이 꽤 높죠. RTX 4090이면 그래픽카드 하나값만 수백만 원인데 이 정도면 결국 돈 많은 테크 매니아들만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절망적인 결론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하드웨어 장벽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생태계는 소수의 하이엔드 장비 보유자들만 이 혁신을 누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 있나요? VRAM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돌파구가 바로 양자화, 특히 GGUF 같은 포맷입니다. 양자화. 단어부터가 벌써 막 양자역학처럼 머리가 아파지려 하는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까 그 고양이 손에 든 물고기 수정할 때도 QO5K 양자화 모델을 썼다고 나와 있던데 이게 대체 무슨 원리인가요? 복잡한 수학을 빼고 아주 직관적으로 접근해보죠. 거대한 AI 모델은 수십억 개의 수학적 가중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것들은 소수점 아래로 아주 길고 정밀하게 계산된 32비트나 16비트 부동소수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엄청 무겁겠네요. 엄청난 두께의 백과사전 같은 거죠. 이 거대한 지식을 VRAM이라는 작은 가방에 넣으려니 가방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백과사전의 페이지를 찢어버리나요? 그러면 지능이 확 떨어질 텐데요. 페이지를 찢는 게 아니라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정밀도를 반올림해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겁니다. 반올림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3.141596 이거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뒷저리를 날려버리고 3.14라는 정수로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양자화입니다. AI의 대략적인 논리나 패턴 인식 능력은 파이가 3.14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히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방대하고 무거운 천재의 뇌 데이터를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미세한 화질이나 아주 디테일한 소수점 단위의 정밀도만 살짝 포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용량을 확 줄여서 내 낡은 컴퓨터의 작은 VRAM 공간에도 우겨 넣을 수 있게 만든 압축본이군요. 마치 백과사전에서 잘 안 보는 각주나 불필요한 장식만 다 걷어내고 내용의 알맹이만 요약집으로 만들어서 작은 귀내용 캐리어에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습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감사합니다. QK5 같은 양자화 포맷 덕분에 수백만 원짜리 최신 그래픽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약간의 타협만 거치면 자신의 방 안에서 이 혁신적인 AI 파이프라인을 돌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묶어보죠. 값비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지하고 내 방에 나만의 무제한 생성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컴퓨 UI로 말이죠. 네, 여기서 IP 어댑터로 배우의 얼굴과 의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아웃페인팅의 디퓨전 기술로 좁은 방구석 캔버스를 찍고 나가 웅장한 시네마틱 스크린을 창조합니다. 아주 매끄럽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소품은 큐겐2 VL을 이용해 시각효과 팀장에게 말하듯 텍스트로 즉각 수정하고요. GGUF 양자화 기술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이 평범한 컴퓨터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돌아갑니다. 기술과 자본이 이러는 영화를 만들 때 앞을 가로막던 거대한 양대 장벽이 방구석 모니터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네요. 결국 이 워크플로우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도구의 민주화죠. 도구의 민주화라. 참 멋진 말이네요.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거에는 수십 수백억의 자본을 유치할 능력이 있거나 복잡한 3D 기술을 몇 년씩 공부한 사람만이 극장 스크린에 자신의 상상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인터넷선을 뽑아버린 방 안에서 무료로 할리우드 퀄리티의 렌더링을 무제한으로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네, 완벽히 새로운 시대죠. 이 모든 기술적, 자본적 진입장벽에 완전히 사라진 세계에서 그렇다면 미래의 명작 영화와 흔해 빠진 쓰레기 영상을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모두가 버튼 몇 개로 완벽한 조명과 일관된 캐릭터, 화려한 특수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면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관객의 마음을 찌르는 것은 오직 당신의 고유한 취향,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미친 듯한 상상력뿐인 것입니다. 도구는 이미 당신의 책상 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감독님, 당신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영화가 상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